여러분 쉬시면서 감각 추구 척도라든지 뭐 A형 성격 유형, C형 성격 유형 검사들 쭉 한번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성격 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오셨는지 현장에 있으면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할 텐데 궁금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씩 보시면서 이 과목이라는 게 이론의 공부도 있지만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공부들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적용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훨씬 더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아 개념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앞 시간을 마쳤죠.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독특한 신체적인 심리적인 속성들의 이렇게 조합을 이제 우리가 자아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자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자아 개념은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발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자아 개념이 발달하고 그것이 계속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변화를 추구해 나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쿨리라는 사람이 거울 속 자아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 타인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이야기인데요. 자아 개념은 사회적 거울에 비친 이미지다. 사회적 거울에 자신이 비친 이미지다. 라고 이제 쿨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자루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이제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각하는 정도가 스트레스가 반응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 자아 개념이 이제 부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더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기능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강도가 더 높겠죠. 스트레스 강도가 더 높고 질병에도 더 취약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과외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임스가 자아 개념에 대해서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 자아와 두 번째 사회적 자아, 세 번째로 심리적 영적 자아 이렇게 자아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적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루고 있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 나의 신체적인 특성 나의 외모 내지는 나의 물질적인 소유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질적 자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사회 관계 안에서 나의 역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인간의 사회적인 모습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자아다. 내가 이제 관계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이성관계, 가족관계, 교우관계,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자아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영적 자아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 등과 관련돼서 나의 내면적 특성, 그리고 자기 반성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 나의 그 영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영적 자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성격, 능력, 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영적 자아다 라고 제임스가 그 자아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 보시고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 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 존중감.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아 존중감이 여러분들은 높으신가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 존중감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아 존중감이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안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것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자아 존중감이 여러분들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한 개인이 그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종합적인 평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이다. 어떻게 느끼는가, 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정말 용기도 안 나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이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도전적인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전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견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자아 존중감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는 것은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타인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높은 사람들이고, 타인이 어떻게 자기에게 반응을 하느냐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물론 사회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타인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평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를 거울 삼아서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이러면 자아 존중감이 좀 낮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자아 존중감은 도대체 어떻게 높여질 수 있을까? 자아 존중감은 이게 어떻게 높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아 존중감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그 안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가 뭔가 도전 정신도 생기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많은 성공 경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부모가 얼마나 그 아동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느냐. 그리고 뭔가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막무가내로 뭔가 자녀들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 자녀를 그 안에서 다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을 똑바로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더 격려해가면서 더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러한 부모. 그러니까 부모 안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아이들이 또 부부관계 안에서 좋은 부부관계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자녀들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의 그 강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 강점을 더 크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점도 알죠. 자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다 알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더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들이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뭔가를 할 때 자신들이 뭔가를 일을 하거나 뭔가 사실 발표를 하거나 뭔가 자신들을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 행동들을 할 때 이런 특성들을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도전에 맞서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서 다 성공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이 심리적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존감을 기반으로 해서 길러지는 것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존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효능감도 이제 길러질 수 있는 거고, 자신감도 길러질 수 있는 거고, 대인관계 관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길러질 수 있는 거고, 자존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자존감을 높여갈 것인가? 이제 나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아동기에 낮아진 자존감은 다시 높아질 수 없다. 그게 아니고요. 자존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자신의 그리고 뭔가 주변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해서 얻는 성공 경험을 통해서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첫 단계는 자존감에서 비롯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많이 찾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타인에게서 받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만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나를 깨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주 나인 양 그렇게 나를 굴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자존감을
그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점에서는 내가 수정을 좀 해야겠구나. 라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재정의하고 재점검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 느낌, 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나에 대한 메시지, 관점, 느낌,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반영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나를 계속 이제 굴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의 가장 빈번한 문제는 죄책감이라고 해요. 나 때문에 그룹으로 뭔가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다. 그런데 그 실패했으면 그게 나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인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죄책감,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신념에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신념을 갖는다라는 거,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 누군가 나를 비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건설적인 얘기를 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솔직하게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또 이제 분노나 좌절 이런 것들을 심하게 경험을 하죠. 작은 일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를 좀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편안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게 낮은 자존감에 대한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99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표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일까,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고 과장된 부정적인 이런 부적합한 메시지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묘사, 그리고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왜곡된 견화. 타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만 나를 그렇게 좀 낮고 비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느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네 번째로 부정적인 행동.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부정적인 자기 묘사를 하고 부정적인 자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도 별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상대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해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편안하다라는 건 상대에게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돌고 도니까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낮은 자존감의 순환 구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왜곡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평가라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떠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한 사람이 반두라죠. 반두라. 우리가 아까 사회학습 이론에서 봤던 그 반두라가 이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자아 개념. 그리고 과제지향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제지향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다.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외재적인 동기보다는 내재적인 동기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외재적인 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밖에서 계속 푸시를 하는 것이죠. 내재적인 동기는 내가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필요로 해서 스스로 자극받아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내재적인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취 동기와 관련돼 있고, 내재적인 동기 안에서, 그리고 과정지향적인 과정지향적인 것이 이제 자기 효능감이다.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내재적인 동기가 필요하고요. 내재적인 동기가 구성되고요.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도록 해서 그 과제에 흥미를 가지고 과정을 흥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과정지향적 내재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취 동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흔히 이게 어디서 이렇게 본 적 있죠? 조그만한 기둥에 코끼리 다리를 새끼 코끼리를 기둥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새끼 코끼리가 어릴 때는 어때요? 그 기둥에서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코끼리가 기둥은 요만하고 코끼리가 이따만해졌는데도 코끼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자기는 움직일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셀리그먼이 개를 가지고도 그 실험을 했죠. 개를 가지고 한 실험. 그러니까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셀리그먼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것이라든지, 또 학습된 무기력의 반대, 학습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학습된 유능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제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아정체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자아정체감은 뭐예요? 청소년기에 생기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은 딱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게 나는 누구인가?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타인에 대한 동일시와 자기 경험을 통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자아 정체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직업의 선택, 종교적, 정치적 가치, 그 역할의 위치, 이런 것들, 자신의 역할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자아 정체감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아 정체감에 지위가 있죠. 그런데 자아 정체감 위기가 온다. 그런 자아 정체감 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체감이 확립돼야 되는데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고 정체감이 혼란이 오고 정체감이 위기가 된다. 이게 에릭슨의 이론에서도 나오죠. 자아 정체감 역할 대 혼미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의 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때 겪는 혼란, 불안,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겪어서 자아 정체감이 확립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위기 등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그 위기와 수행에 대해서 위기를 겪고 그것이 그 수행되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그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자아 정체감 지위에 대해서 마르시아가 이야기했죠. 마르시아가 얘기했고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자아 정체감 위기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재평가 기간이고요. 그것을 재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확립해가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행이라는 것은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기와 수행 안에서 위기와 수행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자아 정체감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위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수행은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는 위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이 유실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위기와 수행을 위기는 겪었는데 수행을 겪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아 정체감이 아직 유예 중이다.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 유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위기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수행도 아직 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가 자아 정체감의 혼란의 시기다. 그래서 그 위기와 자아 정체감의 수행의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아 정체감의 혼란 상태다. 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 103페이지의 정체감의 지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소유한 사람은 어때요? 자아 정체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도 있고요. 융통성이 있고 적극적이고 사회나 인간관계, 직업 등의 변화에 매우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감의 유형, 마지막으로 정체감의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정체감의 유형의 첫 번째로 이름으로 나타내는 정체감. 인간에게는 이름이 있죠. 어느 누구 집안의 사람이다. 뭐라는 거, 어느 가문, 누구 딸이라는 이런 소속감, 이런 거 이름으로 나타내는 정체감. 그리고 발달, 성장 발달하면서 그 단계마다, 갖는 이 발달적인 정체감이 있고요. 부정적인 정체감도 있을 수 있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는 나는 실패자이고, 내 정체감 자체가, 나는, 정말, 나는 불량스러운 사람이고, 내 세상을 잘못 살았고, 나는 정말 세상에 문제아야.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도 있다. 정체감 유형에 부정적인 정체감도 있다. 성 역할에 대한 정체감도 있죠. 성 역할에 대한 그 정체감도 그 정체감의 한 유형이 될 수 있고요. 집단 정체감도 이제 하나의 성 역할에 대한 정체감에 대한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체감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정체감의 지위나 유형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차 여기서 이제 수업 마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